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3차 합의안을 거부한다고 했던 유가족 측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 유가족이 참여하도록 보장하라는 요구를 내놨습니다.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셈이지만 여당이 유가족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합의안은 법률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차 합의안과 무엇이 다른지, 3차 합의안대로라면 특검이 어떻게 선임되는지 뉴스 리뷰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뉴스K가 보도한 국민은행 스마트폰 뱅킹의 보안 문제를 국민은행이 이미 10달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치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은행은 뉴스K의 시연에 대해 의도된 실험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도 없는 범죄도 있다는 것인지 공색하기 이를 데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정조준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는 한국의 인권 수준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뉴스혹에서 대통령 발언에 밑그림을 붙여봤습니다. 10월 1일 수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꾸었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어제 세월호 특별법 합의로 국회는 일단 정상화됐습니다. 어젯밤 본회의에서 90개의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오늘은 모두 8개의 상임위원회가 열려서 국정감사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세월호 인양 대책을 내놓으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세월호 정국이 끝났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2차 합의 때만 해도 성토가 높았던 야당이지만 아직은 잠잠한 상황입니다. 국회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곽보아 PD, 새누리당에서 나왔다는 세월호 정국이 끝났다 이 말 누구 말인지부터가 궁금합니다. 너무 섣부른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감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법 협상 타결이 된 지 하루 만에 이제 세월호 정국을 벗어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오전에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늦긴 했지만 세월호 정국은 일단락됐다고 선언했고 김태호 최고위원도 세월호 정국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풀렸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심재철 의원은 실종자 수색은 필요하지만 세월호를 언제까지 바닷속에 내버려둘지 정부는 대책을 밝혀야 한다며 인양 얘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회의에서는 세월호법 3차 합의를 이끌어낸 원내 지도부를 치하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어제 3차 합의안이 새누리당의 뜻대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이 양보를 거듭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합의를 이루어주신 이완구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새누리당의 원내 지도부 그리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 모두 많이 수고하셨고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새정년 지도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합의안은 여야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100% 흡족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랜 기간 서로 양보에 양보를 거듭한 끝에 도출한 결과로
이해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쪽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민주연합은 오늘 공식 회의 없이 조용한 분위기였는데요. 세월호법 3차 합의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던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가족들이 이번 합의에 동의치 못한다 하지만 저희 당의 바닥친 지지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잊지 않고 손을 잡고 가겠다며 국민들께 거듭 사죄 올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SNS를 통해 어제 합의에 만족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반대 행동에 나서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트위터에서 세월호법을 협상하라고 했더니 정부 조직법 혹 하나 더 붙여 나왔다며 특검 후보를 유가족과 추후 논의한다는 합의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추후 논의는 립서비스라고 꼬집었습니다. 은수미 의원은 성희롱법 제정 과정에 여성을 빼면 안 되고 흑인 인권법 만드는데 흑인 빼면 안 되듯 세월호 진상규명에 유족을 빼면 안 된다고 고통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월호법 3차 합의안에 반대한다는 논평을 냈고 정의당의 경우는 어제 저녁 반대 성명을 냈지만 오늘은 당 차원에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미 사퇴 홍역을 치렀던 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거취 문제도 관심인데요. 2주 전에 당무에 복귀하면서 사퇴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 오늘 박영선 원내대표가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지만 오늘은 일단 넘어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안산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는 것 외엔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고 대신 국회 밖에서 주변 인사들을 만나며 거취와 관련한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연합에서는 세월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10월 말까지는 그래도 박 원내대표가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한시적 유임 논의, 박지원 의원 등으로부터 제기되고 있고 원내대표직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유임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의 세월호법 합의가 두 차례나 뒤집혔고 탈당 논란까지 벌인 마당에 별도의 재신임 절차 없이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는 건 무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 안산 합동분향소를 찾은 박 원내대표는 방명록에 가장 슬픈 법이 가장 슬프게 되었다며 사과의 뜻을 밝힌 후 힘 닿는 데까지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어제부터 국회가 정상화됐고요. 오늘은 여러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 갈등이 불거진 곳도 있더군요. 교문위가 그랬던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인수 수원대 총장과 이 총장의 부인인 최서원 수원대 이사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는 문제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충돌했고 그에 따라 교문위는 예정보다 2시간 늦게 시작됐습니다. 수원대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딸을 교수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오후 3시 교문위 전체 회의가 예정됐지만 여당 의원들이 증인 문제를 논의하느라 1시간 30분가량 나타나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의 항의로 결국 오후 5시부터 회의가 시작됐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진우 정의당 의원은 2번이나 합의된 증인 명단에 이 총장이 포함돼 있었는데 갑자기 빠졌다면서 외압설을 제기했고 유기용 민주연합 의원은 새누리당이 너무 노골적이고 염치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의사 일정 정상화 둘째 날인 오늘은 총 8개 상임위가 열려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고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국감 날짜만 확정됐을 뿐 여전히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이 많아 전국은 언제든 대치 국면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특히 담배값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을 서민 증세로 정부 여당의 소위 경제 활성화 법안을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 세비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슈화시킨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냈더군요. 어떤 말을 한 거죠? 네, 내년 국회의원의 세비를 3.8% 인상한다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벼룩도 낯짝이 있다며 국회가 무슨 낯으로 세비 인상에 스스로 동의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오늘 페이스북 글에서 이렇게 말하며 19대 국회 들어 작년과 금년에 국민에게 보여주었던 국회의 민낯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인상 거부가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쇄신파 의원 모임 아침 소리도 세월호법을 둘러싼 지지부진한 협상을 반복하며 사실상 뇌사국회라는 오명을 자초했고 국민적 지탄이 대상이 됐다며 자숙해야 할 국회가 세비를 인상하는 건 국민적 신뢰를 더 훼손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비 인상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세비 인상 반대 목소리는 최근 여당이나 자유경제원 같은 보수 싱크탱크에서 주로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권이 인기 영합적 주장을 펴면서 정치 마비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아젠다 선점 능력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 모임에 속해 있는 여야 의원 수를 보니까 152명이나 되더군요. 어떤 방향으로 개헌을 하자는 겁니까? 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변화입니다. 즉 대통령은 연임이 가능토록 하면서 통일, 외교, 국방 등 안정적인 국정 수행이 필요한 분야를 맡고 내정은 총리가 맡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모임 고문인 이재호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여야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만약 분권형으로 돼 있었다면 새로운 내각이 벌써 들어서 전국이 안정됐을 텐데 내각 수반이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을 겸하고 있으니까 국가가 진정이 안 됐다며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모임의 야당 간사인 우윤근 민주연합 의원은 현재 가입 회원이 152명이라며 이제 과반수를 넘어 48명을 모으면 자체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참석한 여야 의원 30여 명은 이번 달 중으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독자적인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여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는 개헌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는 데 반해 친이계나 소장파는 개헌에 비교적 적극적이어서 여권 내 갈등이 개헌을 매개로 불거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 조참 모임에서 우윤근 민주연합 의원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개인적으론 개헌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지만 얼마 후 다른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대표는 개헌 논의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도 해도 늦지 않다며 약간의 거리를 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어제 여야의 이른바 특별법 3차 합의를 거부한다고 밝혔던 유가족들이 오늘은 다소 누그러진 입장을 보였습니다. 안산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을 잇따라 만난 유가족 측은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 유가족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유가족들은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세월호 사건 취재하고 있는 뉴스PD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인아 PD. 네, 윤인아입니다. 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안산을 방문해서 유가족들을 만났죠. 유가족 측에서 와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와의 면담은 가족대책위가 합의안에 대한 대화를 요청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유가족들을 각각 따로 순차적으로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면담 장소는 안산 경기도 미술관에 마련돼 있는 가족대책위 사무실이었는데요. 먼저 유가족들을 만난 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였습니다. 오후 2시쯤 시작된 면담은 1시간 반 정도 이어졌습니다. 유가족 측에서는 특검 후보군 추천에 유가족이 참여하도록 여당과 즉각 논의해 줄 것과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특검 후보는 선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원내대표는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진 여당과 유가족 면담도 1시간 20분 정도 이뤄졌습니다.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와 함께 유가족들을 만난 이완구 원내대표는 진상규명 등에 대해 유가족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은 이완구 원내대표가 가족들 앞에서 많이 울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연쇄 면담을 끝내고 가족대책위가 따로 또 입장 발표를 했더군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가족대책위는 여야 원내대표 면담 후에 특검 후보군 추천에 유가족이 참여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는 내용의 여야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가족 참여 문제를 추후에 논의하지 말고 당장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어제 합의안 거부 입장에서 다소 누그러진 입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열쇠를 쥐고 있는 여당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유가족이 참여해 특검 후보군을 정하는 것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역시 사전에 공감을 이뤘던 것이라며 유가족이 참여토록 협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별법과 관련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만큼
국회 본청과 광화문, 성운 효자동에 마련된 농성장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얘기를 나눈 유가족 참여,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만 특별법이 입법화되기까지 또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는지요? 네, 우선 특별법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위가 갖는 동행명령권과 자료 제출 요구권에 대해 야당은 불이행 시 징역 경등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벌금형 등 처벌권을 강화하는 것은 위헌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장 선정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여야, 대법원과 대한변협, 그리고 유가족이 추천해 구성되는 특별위원회 위원 중 누가 위원장을 맡을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이달 말까지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추가 협상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진도 실내체육관 체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결론이 났습니까? 네, 정부가 실종자 가족들의 임시 거처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진도 체육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실종자 가족들의 진도 체육관 체류 문제를 놓고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장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진도 범국민대책위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이 3자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실종자 가족 측은 협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진도체육관 대안 마련을 위한 실무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진도체육관은 가족의 시신만이라도 돌아오길 바라는 기다림과 간절함이 담겨 있어 의미가 크다고 설명하며 진도체육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기구 구성에 함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제였지요. 경찰이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유가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또 어제 검찰이 법원에 영장 발부를 정식 청구했습니다. 실질심사, 그러니까 내일 열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인 폭행 사건 처리 기준을 벗어난 법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해온 삼진 아웃제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 사유로 범행 부인에 따른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검찰이 핵심 증거로 보고 있는 CCTV 화면과 목격자 증언은 유가족들이 인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유가족들의 구속 여부는 내일 자정 무렵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희나입니다. 지난주 보도한 KB국민은행의 스마트폰 뱅킹 보안 문제는 일반인도 쉽게 정보를 빼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큽니다. 뉴스K는 추가 취재를 통해 국민은행이 이런 보안상의 문제점들을 이미 10달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뉴스K 취재진이 직접 시연해 보인 것을 두고 의도적인 실험이라며 별일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문제를 파악한 금감원 역시 국민은행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주 PD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내 최대 은행 KB... 지난달 26일 뉴스K는 국민은행의 스마트폰 뱅킹 애플리케이션인 KB스타뱅킹에서 계좌 비밀번호 등의 고객 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전송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취재 과정에서 국민은행 측은 마치 모르고 있었다는 듯 주무부서를 통해 확인해보겠다고 했지만 이미 10달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뉴스K 취재진을 만난 보안 담당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KB스타뱅킹 3.0 서비스를 시작할 때 관련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돼 있는 보안 테스트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일반인도 간단한 조작으로 정보를 빼낼 수 있다는 사실이 시연으로도 확인되지만 국민은행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합니다. 고객 정보 보호를 생명으로 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인식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여전히 정보 유출 위험을 고객에게도 알리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달 내에 KB스타뱅킹의 보안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 유출 위험을 방치해온 국민은행도 문제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의 태도 역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 뱅킹 보안 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이른바 종단 간 암호화 실시 여부를 감독해왔습니다. 종단 간 암호화는 정보가 전송될 때 노출되지 않도록 정보 송수신 전 과정을 암호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단 그러면 종단 간 보안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종단 간 보안은 네네. 처음 보내는 사람부터 마지막에 그걸 수신하는 사람 한테 그 과정 중에 있어서 네네. 중간에 한 번도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중간에 네네. 한 번이라도 그게 풀리면 네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종단 간 암호화를 하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국민은행은 종단 간 암호화를 적용했다고 하면서도 도중에 암호를 풀어서 보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국민은행의 보안 담당 고위 관계자는 정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정 시점에 암호를 풀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K 보도 이후 문제를 인지했다는 금융감독원은 보도 직후 국민은행 측에 문의를 해봤을 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담당 직원은 전화 통화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런데 혹시 다를까봐 국민은행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보고요. 규정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뭐 내일 통화하셔도 괜찮으신지요? 네네, 괜찮아요. 예. 우리는 언론 대응은 다 팀장님 통해서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좀 다른 거 우선순위로 좀 처리하시느냐고 바쁘셨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 뭐 종단간 암호나 국민은행 문제에 대해서는 팀장님 말고는 금감원에는 그 얘기를 해주실 분이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 일을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론 대응이잖아요. 이거는 팀장님께서 이제 지금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다른 업무에 계속 이제 긴급 사항에 자꾸 이렇게 현안이 발생하니까 팀장님께서도 전화를 뭐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또 좀 현안이 있어서 또 나가셨는데 제가 뭐 전달을 안 해드린 것도 아니고 알고 계실 건데. 국민은행과 금융감독당국의 안이한 대처 때문에 8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KB 스타뱅킹 사용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모독 발언과 검찰의 온라인 모니터링 입장 발표 이후 급속히 확산되던 카톡 검열 우려는 현실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입장 발표 이전부터 시국 사건이나 명예훼손 사건을 문제 삼아 카톡 등 온라인 대화를 광범위하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는 하지만 본인은 당시에 알지도 못했고 수사기관은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뒤졌습니다. 카톡 대화 상대 3,000명, 여기에 담긴 금융정보며 사적인 대화, 심지어 변호사와 변론 대책을 상의한 내용까지 털렸다는 피해 사례 발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성지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소감문에 쓴 것처럼 사실상 페이스북이든 카카오톡이든 이런 데 이제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써지지 않게 됩니다. 아주 사무적인 글을 그러니까 제외하고는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위축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지난달 18일 경찰로부터 통지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에 해당하는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대화 상대의 아이디, 전화번호, 전송된 파일 일체를 압수수색했다는 사후 통지였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한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에는 3천여 명의 대화 상대가 있습니다. 대화 상대가 500명이 넘는 대화창도 4개나 됩니다. 경찰의 손에 넘어간 정보 중에는 정 부대표가 배우자와 공유한 신용카드 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와 초등학교 동창생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 노동당 부대표 업무와 관련해 노동운동계 관계자들이나 기자들과 나눈 정보들도 들어있습니다. 경찰은 정 부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의 변호인들과 카카오톡으로 논의한 변론 방침도 들여다본 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 부대표와 인권단체 연석회의 등 시민단체는 오늘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경찰의 과도한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를 증언했습니다. 단순 정보가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떤 조직이 어떤 정당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무슨 방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정도나 또 내부 갈등 문제도 사실 있죠. 노조든 정당이든 그런 게 축이 있을 텐데 그런 갈등 구조까지도 이제 다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있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시민들이 아주 편하게 토론하는 자리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이제 대안이나 어떤 방법도 제시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만약에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이제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 정보가 흘러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정 부대표는 지난 6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회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구속됐다 7월 17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정 부대표가 구속되어 있던 6월 17일에 카톡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9월 5일 검찰에 압수수색한 수사자료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회와 관련된 재판에서 압수수색된 자료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도 검찰이 압수수색된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개인정보가 수집된 3천여 명은 물론 정 부대표 자신조차 경찰의 통지서가 도착한 지난달 18일까지 카톡 압수수색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진우 씨 사건 같은 게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재판에 이 본 사건 재판에 이 카톡의 대화방이 압수수색된 내용들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혐의 입장이라든지 범죄 사실의 입증이랑 무관하게 그냥 단지 정보 수집용으로만 이런 압수수색된 정보들이 활용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되면 이거는 거의 국가에 의한 빅브라더적 감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형사소송법 122조는 압수수색을 할 때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사전에 수색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122조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는 피의자 그리고 변호인에게 그 집행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통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법조문이 있어요. 근데 디지털 정보는요. 해당 서버 회사에 가서 압수수색하면 내가 컴퓨터, 내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정보 다 지워도 서버엔 다 있잖아요.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후 대검찰청이 명예훼손 수사 강화 방침을 밝힌 한편 카톡 압수수색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국민들에 대한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검찰이 수사를 구실로 인터넷 검열을 시도하고 있다며 검열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대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박경신 소장은 검찰의 수사 강화 방침은 검찰이 민간인 사찰을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말기 때 있었던 그 민간 사찰, 제2의 민간 사찰을 지금 합법화해서 공개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읽힙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초기에 있었던 명예훼손을 이용한 그 정부 비판자들에 대한 탄압, 또 후기에 있었던 그 민간 사찰까지를 동시에 지금 검찰이 하겠다는 그런 매우 강력한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읽힙니다. 검찰이 명예훼손 수사 강화 방침을 내놓은 지난달 18일 이후 카톡을 떠나 독일산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으로의 이른바 사이버 망명 현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혜 대변인은 오늘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끝이 사이버 검열과 광범위한 사찰의 결과로 인해 IT 산업 죽이기로 마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서구 다음 카카오 공동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당국의 검열 논란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어떤 서비스도 해당 국가의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에는 협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직선제를 하겠다고 해놓고 입후보 조건으로 친정부 선거인단에 과반 지지를 내걸었다면 민주적인 선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홍콩에서 우산혁명으로 불리는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무늬만 직선제인 이상한 선거제도에 있습니다. 나흘째 이어진 홍콩 시위는 중국 정부 수립일 연휴를 맞아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신의 PD가 보도합니다.
홍콩의 이른바 우산혁명 시위가 중국 정부 수립 기념일인 오늘과 이후 7일간의 연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산혁명은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가 원인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997년 홍콩을 반환받을 때 2017년부터 홍콩 행정부 수반인 행정장관을 직선제로 뽑겠다고 국제사회에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중국 정부는 직선제 시행 방안으로 입후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1200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어야 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홍콩인들은 선거인단이 친중국계 인사들로 구성된 만큼 친중국계만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한 비민주적인 방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홍콩 행정부가 입장을 고수하자 홍콩인들은 지난달 28일부터 도심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홍콩 경찰이 체류액과 물대포를 동원해 진압에 나서자 시위 참가자들은 이를 우산으로 막으며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이 시위를 우산혁명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나 민주화 운동에는 지명이나 날짜를 붙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홍콩의 우산혁명처럼 시위의 특징에 착안해 별칭이 붙여지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 그루지아에서 세바르드나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 서방 언론들은 이를 장미혁명이라 불렀습니다. 시민들이 장미를 손에 들고 시위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2004년 11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부정선거 규탄 시위는 오렌지 혁명으로 불렸습니다. 이때 시위 참가자들은 야당의 상징색이었던 오렌지색 옷을 입었습니다. 2005년 3월 키르기스스탄의 튤립혁명 역시 장기 집권 세력의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의 고유의 야생 튤립을 상징으로 삼아 튤립혁명이라 명명하기도 하고 시위대가 레몬색을 상징으로 사용했다 해서 레몬혁명이라고도 불렸습니다. 2007년 8월 미얀마 군사정권에 항거한 승려들의 반정부 시위는 승복 색깔이 샤프란 색소처럼 황색이라고 해서 샤프란 혁명으로 불리고 2010년 12월 튀니지의 반정부 시위는 튀니지의 국가 이름을 따서 제스민 혁명이라 불립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인권은 바로 대한민국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유엔의 지원으로 존립을 이어갔던 나라가 이제 선진화된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엔이 추구하는 가치인 평화와 발전 그리고 인권은 바로 대한민국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라는 현실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그리고 경제 성장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라는 현실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그리고 경제 성장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적극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의 확산에 힘쓰면서 여러분과 함께 세계 사법계의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And in the effort to stem this threat, you will always find in Korea a committed partner. 7 decades ago, the founder of the UN,
defeated the totalitarian threat and envisioned a world of peace, a world that puts humanity first. This council is a guardian of our rights and dignity as humans. It must meet head-on the challenge of violent extremism and foreign fighters who spread it. And in the effort to stem this threat, you will always find in Korea a committed partner. Thank you. 됐어요. 어제 여야가 타결을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3차 합의안. 유가족의 특검 후보 추천에 유가족 참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일단 합의안이 법률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특검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지민 PD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3차 합의안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전 합의안보다는 법률화될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여요. 지금 합의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3차 합의라고는 했지만 골격은 2차 합의안을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차이점이 있고 진전으로 평가받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후퇴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담겨 있습니다. 합의안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야는 합의안 1번을 통해 8월 19일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논란이 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규명위에 직접 주지 않고 특별검사를 통해 부여한다는 점에서 2차 합의안의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양당 합의하에 4인의 특검 후보군을 제시한다는 부분입니다. 여야 합의에 앞서 민주연합은 유가족들이 주장해온 수사권과 기소권 있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기하는 대신 국회 몫의 특검 후보군을 여야 및 유가족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요. 하지만 여야 합의 결과 유가족은 합의 참여하는 것이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유가족이 참여하게 될지 여부는 아직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로라면 특검이 어떻게 선임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절차를 좀 살펴보죠. 네, 여야가 4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제안하면 특검 후보 추천위는 5일 안에 2명의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의뢰합니다. 대통령은 일요일로부터 3일 내에 추천위에서 의뢰한 후보자 중 최종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합니다. 한편 어제 합의안 2번에 명시된 비중립 후보 배제 원칙은 여야 양측에 비토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향후 후보군 선정 과정에서 여야 간의 갈등과 잡음이 커질 가능성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논란이 예상이 되는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추천위원회, 그러니까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2차 합의안에 따르면은 그 추천위원회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습니다만 이제는 여야가 넘겨주는 그 후보군을 가지고 그중에서 2명을 고르는 일을 하는 거죠. 네. 특검 후보 추천위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구성됩니다. 우선 특검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여야에서 추천한 4명의 인사까지 총 7명이 특검 후보 추천위원이 되고요. 여당 측 2명의 경우 지난 8.19 2차 합의안에 따라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구성되는 특검 추천위원회, 이 인적 구성이 어느 쪽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유가족 참여 여부가 변수로 예상됩니다. 추천위원회 7명 중 여당 입장에서는 법무부 차관과 여당 추천 2인 등 3명의 표가 보장되고요. 여기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박병대 대법관 추천 인원까지 더하면 7명의 추천위원회 중 4명이 여당 몫입니다. 다만 지난 2차 협상 당시 여당 몫의 추천위원 2명은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하기로 한 부분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즉 추천위 구성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여당 측 위원 선정에 있어서 사전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의 여부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여당 추천목 2명의 후보 추천위원회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4명이 여권 인사로 분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그 4명이 딱 고정됐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네, 아직까지는 단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추천위원회에 4명의 특검 후보를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 이 추천위원회에서 그중에 2명을 고르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추천위원회에 넘어가는 후보군 4명이 누구냐가 매우 중요해지겠어요.
여기에 유가족이 그 4명을 고르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현실성이 있습니까? 네,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민주연합 내부에서도 3번에 걸친 합의를 또 번복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인데요. 다만 민주연합은 어제 합의안 중 4번, 즉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등의 패키지 처리 조항에 희망을 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조항대로라면 유가족 참여를 둘러싼 협상이 불발되고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정부조직법 역시 표류하게 됩니다. 3차 합의에서도 소득을 내지 못한 민주연합 측에선 추후 협상에서라도 유족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같은 단서를 달아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른 소식도 좀 알아보죠. 서울의 집값 높다는 것이야 뭐 다 체감하고 있습니다만 소득 대비 서울의 집값이 OECD 주요국들 중에서도 꽤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경실련이 OECD와 IMF 통계 그리고 국민은행 자료를 종합해서 한국 국민들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OECD 주요국 도시들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경우 서울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소득의 19.5배, 전체 주택의 경우에는 17.7배로 영국 런던과 시드니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았고요. 일본 도쿄에 비해서는 약 3배 이상이었습니다. 네, 뭐 꽤 높은 게 아니라 최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소득 수준으로는 집을 사기가 꽤 정말 어려운 도시가 서울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주택가격 부담은 최저임금과 주택가격을 비교해봤을 경우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최저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얼마나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지 분석한 결과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려면 39.4년 동안 돈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미국 뉴욕과 워싱턴, 일본의 도쿄와 영국 런던 등 주요국 도시들은 20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경실련은 한국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높지 않다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됐다며 부동산 거품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 최경환 노믹스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꽤 높아 보여요. 수치로도 확인이 됩니까? 네,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이 내일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가 오늘 보도됐는데요. 최경환 노믹스의 성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5.7%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고요. 성공할 것이라는 의견은 31.6%에 그쳤습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 총수 사면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56.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벌 총수를 사면해야 한다는 최 부총리의 의견도 국민 여론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동의하지 않는다가 56.4%, 동의한다가 예, 39.3%. 네. 자, 얼마 전에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선출된 김성주 씨, 적십자 회비를 낸 적이 없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사실입니까? 네, 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김성주 총재 후보자의 적십자 회비 납부 기록을 조회했는데요. 그 결과 김 후보자는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회비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와 같은 일반 사업자의 경우에는 한 해 적십자 회비가 3만 원인데요. 한 번도 납부하지 않고 지난 5년간 15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리고 김용익 의원이 그 김성주 씨의 총재 선출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성주 씨가 중앙위원회에서 총재로 선출되기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적십자의 총재 선출을 위한 중앙위원회 회의록 분석 결과 중앙회는 당일 아침 7시 30분에 총재 선출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김성주 씨에 대한 검증은 8시 3분부터 불과 11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적십자 중앙위가 낙하산 인사를 위한 거수기 노릇을 했다며 김성주 씨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 뉴스케이가 세월호 족자형 노란 현수막들이 거리에서 철거되고 있다는 소식 보도했습니다. 구로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시 내걸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예, 뉴스케이 보도 때문에 다시 걸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보도 다음 날인 지난 금요일 세월호 현수막 20여 개가 같은 장소에 다시 걸렸다는 제보가 사진과 함께 왔습니다. 구로구에 사업장이 있는 쌍용자동차 정비 노동자들이 구로구청에서 철거한 현수막을 가져다가 그대로 달았다고 합니다. 현수막은 오늘까지 엿새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로구청은 5개 광고물 관리법을 근거로 철거를 했습니다만 다시 걸린 현수막을 엿새 동안 그대로 둔다는 얘기는 한편으론 구청이 내놓은 법적 근거가 그다지 탄탄하지 않았다거나 구청이 스스로 그 근거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한낮의 햇빛이 아깝다 하기만 하고 지냈는데 이웃에 사는 친구가 태양광 등을 사다 플라스틱 파이프에 솜씨 있게 얹어 마당에 세워주었습니다. 꽤 넓은 마당이라 마당 등이 적지 않은데 한 번씩 켜게 되면 에너지 낭비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종일 축전이 되면 저 혼자 불을 밝히고 아침에는 저 알아서 꺼집니다. 은은한 불빛 덕분에 밤뜰에서도 불편하지 않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지요. 대낮에도 불을 켜고 일하는 직업이라 전기 낭비가 죄송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캐나다 얘기를 꺼냈습니다. 캐나다 사람들 입을 빌려서 국회, 사실상 야당을 비난하는 얘기였습니다.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할 때 캐나다 측으로부터 이렇게 힘들게 서명하는데 한국 국회에서 언제 비준이 될지 우려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말을 듣고 한국 국회가 국익과 외교상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외교 현장에서 한국 국회에 대한 다른 나라의 인식을 확인하고 창피했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한국을 대표해서 캐나다 정상을 만났는지 의문이 듭니다. 빨리 비준을 받아내라는 압박일 수도 있고 상대국 의회를 비아냥거리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양국 정상이 협정에 서명을 하는 중요한 외교 현장에서는 나와서는 안 될 말이고 그냥 듣고 넘겨서도 안 될 말입니다. 조약에 대한 의회의 비준권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었고 나아가 내정 간섭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오히려 귀국해서 자신의 정파적 이해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지금 국가 원수의 본분 회복이 시급해 보입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